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몽골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2. 한 7개월 만에 2000% 초대박. 3. 한 독점 공급 필수 소재의 줄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몽골은 광물 자원과 무역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몽골은 광물 자원과 상품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로서 광물 자원과 무역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몽골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은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여 몽골의 자원 개발과 무역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두 나라 간의 경제적인 윈윈 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적인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 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짓밟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미 국몽골 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달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빌공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우징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케네디 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기술과 채굴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의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 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콥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러브선 엠즈레인 오이운 얻은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목나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나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목나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의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 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히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끼리의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무기화되고 국제 물류망이 시도 때도 없이 동결되는 등 이전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혼란의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쟁으로 많은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 무기 수요를 한국이 장악하면서 틈새 시장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 밖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방산 시장에 메이저 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한국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라는 비현실적인 성장세를 과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의 제3자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바로 대러시아 경제 금융 제재였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돈도 나오는 돈도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들어잠궈 버렸죠. 덕분에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몇 없는 우방국을 제외하면 온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재 초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고 전쟁을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지만 러시아는 현재 제4를 파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동참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에는 일부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품목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현대 국가에게 있어서 경제의 흐름과 자동차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자동차의 거래량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맥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생산과 유통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한나란시에 뚝 끊어버렸죠. 막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가 찾아낸 출구 전략은 중고차 수입이었습니다. 대러 경제 제재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고차를 수입한다면 그 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괜찮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지난해 1만 9,626대로 2021년 2,358대에서 무려 732.3%나 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 원에서 7,228억 원으로 13배 뛰었죠.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40만 4,653대. 이 가운데 4.9%가 전부 러시아로 향한 것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서방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로 몰렸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 단가 역시 빠르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 수출 중고차의 단가는 대당 2만 9,200달러, 한화로 약 3,68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의 4배가 넘죠. 상대적으로 고가의 중고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건 그만큼 국산 중고차가 현지에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지 보수 등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구매도 간편해서 현지에서 한국 중고차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중고차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러시아 서부로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국내 주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연식이 낮아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사들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급증한 덕분에 수출 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크게 늘었는데요. 늘 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물량의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전쟁 특수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중고차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국가에 해당되고 이 중에는 한 해만의 수출액이 무려 1320%나 늘어난 국가도 있죠. 이 지역에서의 성과까지 합치면 한국 중고차 수출 규모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 대수 50만 대, 수출 금액은 5조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호황에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자동차를 사들여서 거기 든 반도체 부품을 뽑아다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신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군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상용 기술로 쓰이는 반도체에는 초저온, 초고온, 초고압, 이물질 등 극한의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전에 대한 방어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에서 반도체를 뜯어다가 무기에 달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들은 정말로 러시아인들이 자동차를 구할 수단이 없어서 찾고 있다는 의미이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는 상황인 만큼 제재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지 않는 가격에만 맞출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이 시장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왜 러시아에서는 유난히 한국 중고차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호감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대전환을 겪고 있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성장이 도드라져 조만간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035년에는 EU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자체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흐름으로 2036년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힘입어 얼마 가지 않아 가격 격차도 메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속도에 곧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패가 달려있는데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서 이미 전기차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자동차 패권국들이 한국 전기차의 독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한국에 패권을 내어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한 한국 자동차 자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 시장과 연동되는 중고차 시장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고차 수출 시장이 이렇듯 급성장하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 물량의 70% 이상은 인천항을 거칩니다. 인천항은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좋고 물류 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항만의 시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걸맞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연수구 옥년동의 옛 송도 유원지 일대 50만 평방미터의 땅에는 1300여 개의 중고차 수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제대로 된 전기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련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쓰는 땅은 포장도 되지 않아서 수출 대기 차량이 흙바닥에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단지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서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실적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흙바닥에 불과했던 인천항 수출 차량 대기장의 수출 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 관광 콘텐츠도 접목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대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를 배아파하며 쳐다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쌓아왔던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저가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며 현대나 기아를 후발주자 취급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아성이 무색하게도 미국 수출이 심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등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는 한국은 물론 테슬라와 같은 신흥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응의 속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는 전기차용 반도체를 수급할 내수 기업이 없어 공급망 마비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시대의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일본은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쓸어담는 동안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꼴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늘상 그랬듯 현대를 혼다의 짝퉁이라며 물어뜯던 과거에 갇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앞으로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닌 IRA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어메리컨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위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 비용과 건설 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의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의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밥켓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IRA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물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순력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의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이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 기호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